안녕하세요, 슬시입니다. 여러분 다들 재밌게 책 읽고 계신가요? 제가 원래 이 영상을 찍으려던 게 아니었는데 책을 읽다가 생각도 많아지고 할 말이 갑자기 엄청나게 생각나서 이렇게 허겁지겁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 프리모 레비의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입니다. 제가 이 책을 1월인가? 작년 12월인가에 샀는데 그때 6권의 책을 샀고 이 책을 가장 마지막으로 읽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을 읽었는데요.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은 한나 아렌트가 홀로코스트 전범 아이 히만의 재판에 참관하면서 느낀 단상이랄까요? 그런 사유를 다룬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고 홀로코스트를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책을 찾다가 발견하게 된 책이 바로 이 책,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입니다. 작가 소개를 보면 프리모 레비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유대계예요. 세계대전 중에 파시즘에 저항하는 지하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당해서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생환자, 이 책에서는 생환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그 이후에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책을 여러 권 냈는데 이 책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를 마지막으로 낸 후에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었는데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을 읽을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프리모 레비의 책을 먼저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 책은 아무래도 학술서에 가깝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재판 이야기가 많아서 어렵거나 거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렌트는 재판에 참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세워진 법정에서 이 아이 히만이라는 사람의 말을 의심하고 사유하면서 2차 세계대전과 그 속에 존재했던 학살극, 거기에 가담했던 이 사람의 내면을 추측하고 관찰하고 있다면 프리모 레비의 책은 작가가 수용소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형식의 에세이면서 동시에 홀로코스트라는 어떤 지울 수 없는 기억 한복판에 서서 말하는 경험담이기에 책에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에도 한나 아렌트가 주장하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물론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프리모 레비는 나치 추종자들이 자신들을 변호하면서 사용했던 말을 인용해요. 우리는 부지런한 집행자였고 그러한 부지런한 덕분에 칭찬받고 진급했다. 결정은 우리가 내린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자라난 체제는 자율적인 결정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신 결정을 내렸고 다른 식으로는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정하는 능력을 거세당했기 때문이다.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무능력해져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책임이 없으며 처벌받을 수 없다. 이 학살자의 변론에는 자기 성찰이 결여되어 있고 남탓과 변명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아렌트 또한 아이 히만의 진술에서 그런 특징을 발견하거든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끔찍한 학살자가 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고 무엇보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기에 성찰 없이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표현해요, 책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을 보면 행위는 괴물 같지만 그 행위자는 괴물 같지도 악마적이지도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책을 읽으면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주제의 책을 연달아 읽다 보니까 아이 히만 책을 계속 떠올리면서 읽었는데 이렇게 아렌트 책의 이해를 돕는 학살자들의 변명, 이 이야기 외에도 제가 흥미롭게 읽은 주제가 언어와 회색지대였어요.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 책에 등장하는 언어는 학살자가 다른 학살자와 공유하는
언어가 주된 내용이에요. 이를테면 학살이라는 말 대신에 최종 해결책, 소개, 특별 취급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또 이송이라는 말 대신에 재정착, 동부지역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표현은 조지 오웰의 1984에도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히만 책을 읽으면서 조지 오웰의 1984를 많이 떠올렸는데,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진짜 뜻을 알아내기 어렵게 돌려쓰는 화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사실적이고 잔혹한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중립적으로 보이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범죄 행위 또는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걸 흐리게 만들고, 또 잔혹한 행위를 밖에 알리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겠죠.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에도 언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작가가 아우슈비츠의 포로였기 때문에 그는 관리자끼리 하는 언어가 아니라 관리자가 유대인에게 사용하는 언어를 주로 들었어요. 그런 언어는 대개 사람이 아닌 동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들의 조합이었는데, 작가는 이런 경험을 회고하면서 라거, 강제 수용소라는 뜻인데, 라거의 독일어가 별개의 언어라는 것을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고 훨씬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대화나 교류를 위한 언어가 아니었다는 뜻이었고,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나치의 생각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드러난 셈이에요. 독일인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은어나 비속어도 많이 섞여 있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런 락어의 언어는 이해하고 싶지 않은 언어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수용소에서는 독일어가 하나의 권력처럼 작용하기도 했어요. 독일어를 알아들어야만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그 정보가 없는 유대인은 더 빨리 죽어갔다고 작가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결국 독일어를 알아들으면 괴롭지만 알아듣지 못하면 죽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유대인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전범들이 이런 언어 체계를 의도하고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삶의 희망을 빼앗아 버리려고 했던 그들의 많은 시도 중 하나가 이 들어도 혹은 듣지 못해도 고통스러운 언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강도로 가해지는 고통,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규율로 이루어진 삶,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나체화, 예를 들어서 굴욕을 주려고 일부러 옷을 자주 벗게 만드는 규칙들 등 작가가 남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정말 아주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조금이나마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어요. 또 언어 외에 하나 마음이 갔던 주제는 회색지대예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나치 부역자이고 수십만,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게 하는데 일조한 사람이기에 그 죄가 너무나 선명하죠. 그런데 이 책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에는 이 명확하게 흑 아니면 백, 빛 아니면 어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없는 회색 지대에 존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에 나온 이야기를 빌리자면, 수용소에서 살아남으려면 아주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크든 작든 권력을 손에 넣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존더 코만도는 특수부대의 일종으로 가스실에서 나오는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부대였는데, 이 존더 코만도 역시 유대인 같은 포로들이었다고 해요. 그들은 시체를 처리하고 그들이 남긴 물건을 분류하고 또 화로가 작동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대가로 몇 개월의 목숨을 연장받았어요. 수용소 안에서 조금 더 몇 개월 정도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에 참여한 이들을 과연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작가는 이런 부분은 언제나 평가하기 어렵고, 그러한 판단은 오로지 그런 환경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강제 상태에서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몸소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만 맡기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회색지대는 수용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용소 바깥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학살을 알면서도 침묵한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죄의 색깔이 희미해졌고, 또 그들이 직접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이 끔찍한 일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혹은 전혀 관계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살기 위해서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인 무지와 침묵으로 일관한 사람들,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사과는 하지만 자신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독일인과 그런 행동은 비겁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말하는 작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는 나. 우리는 모두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작가의 말처럼 인간은 결코 타인의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긋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독서 노트를 적어봤는데요. 저는 가장 가운데에 일단 띠지를 붙여봤어요. 저는 띠지를 특별히 보관하고 있진 않고 책 읽다가 거추장스러우면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책 띠지에 적힌 사람들은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를 거부한다는 말이 무척 인상적이고 또 책의 주제를 관통하는 말이다 싶어서 독서 노트에 붙여봤어요. 제가 독서 노트를 적던 와중에 중간에 문장을 헷갈려서 쓰다가 밑에 문장을 막 써버렸더라고요. 너무 많이 틀리게 적어서 아예 포스트잇으로 덮었는데 괜찮죠? 감쪽 같죠? 책을 읽다 보면 이 내용은 꼭 적어야겠다 싶은 주제가 눈에 보이는데, 그게 한 부분에 묘사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 끌어오고 싶은 내용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할 때 관심 가는 주제, 핵심 주제를 일단 단어로 적은 다음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페이지를 적어줬고, 이 메모를 바탕으로 독서 노트를 써봤어요. 그래서 앞에 소개한 대로 범죄자들의 변명들, 회색지대, 그리고 언어라는 주제가 가장 인상 깊어서 그 부분 위주로 독서 노트를 작성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재승님 인터뷰를 봤는데 거기에서 정재승님이 책 읽는 행위를 도미노에 비유한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책이 또 다른 책으로 연결될 때 제가 책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표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표현은 한 책에서 한 책으로 연결된다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사실 책 읽기는 책 한 권이 아니라 책 10권으로 이어지는 읽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정재승님이 마침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한 책을 읽으면 읽고 싶거나 읽어야겠다고 생각되는 책들이 10배쯤 늘어나지 않나. 독서가 화학적 연쇄의 반응을 항상 일으키기 때문에 더 읽고 싶거나 읽어야 할 책들이 늘어나고 훨씬 더 광범위한 분야로 도미노가 진행된다. 이 기사를 읽고 맞아, 도미노 독서, 이게 되게 정확한 표현이다 싶어서 따로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오랜만에 등장해서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짧게 소개하자면, 이 노트는 제가 읽고 좋았던 문장을 연필로만 기록하는 노트고, 가끔 제가 인스타그램에 키 작은 연필 클럽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는 그런 노트입니다. 아무튼 이 책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는 그런 도미노 독서를 가능하게 만드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제가 홀로코스트인 만큼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이나 작가의 전작인 이것이 인간인가 같은 책을 떠올리게도 만들지만, 그 한 주제가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책이에요.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나도 혹시 회색지대에 서 있지는 않나?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악하고 언제나 선한가? 사실은 우리 모두 다 한 가지 선명한 색을 띠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은 홀로코스트라는 주제에 한정되지 않고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들고, 다른 책들을 찾아보게 만들고, 또 이 책에 언급된 다른 책들, 소설이나 희곡 이런 책을 좀 궁금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어서 요즘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